그래서 질문 한번 드려보면은, 이번에 보편과세는 그대로 둘 것 같고, 상호과세에 대해서 중국만 지금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 중국의 패권 싸움, 채권주의, 사실 패권주의라고 하면 안 된다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어떻든 최종 목적은 중국인 거고, 나머지 국가들은 아마도 또는 그에서도 좀 우방 국가나 우호적인 국가들은 빨리빨리 좀 진행을 좀 하는, 이렇게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결국은 중국하고는 나중에는 싸우지만, 그러면 지금 90일간의 유예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되면서, 결국은 1기 때처럼, 2018년도처럼, 다른 나라하고는 해소가 좀 되고, 그래서 그쪽하고는 우호적인 관계에서 중국하고 싸워야지. 지금 다른 나라하고 다 싸우면서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는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중국하고 싸우고, 이런 스토리가 좀 될까요? 당연하죠. 예. 한국을 포함한 뭐 일본, 그리고 호주, 뭐 이런 인도, 네. 미국이 어쨌든 한국까지 포함한 5개 나라를 네.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네. 이 1대1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먼저 할수록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저희 트럼프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하고 그 좋은 단순히 경제, 무역,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안보적인 것까지 예. 패키지들이 자기들은 당연히 원스톱 쇼핑을 하지만 그런 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중국이 진짜 꼼짝 못한다.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90일 내에 이걸 몇 개 나라 뭐 50 몇 개국 다 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만 예. 어쨌든 간에 상당 부분을 할 경우에 예. 진짜 발등에 더 불이 떨어지는 거는 중국이 되니까 예. 중국이 90일 안에든지 예. 90일 이후에 예. 협상을 하려고 제의를 해올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사이에 지금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중국은 시진핑은 지금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재무장관 회의였나? 그 한중일 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진핑은 베트남 날아갔고, 네. 막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7월에는 또 EU 정상하고 유럽연합하고 정상회담 그렇죠. 한다고 그러고요. 네. 그럼 이 사이에 트럼프가 강대강이 아니고 빨리 우방 국가들하고는 뭔가 해결을 봐야지만 이쪽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좀 우호적으로 그쪽으로 가면은 좀 힘겨루기에서는 좀 딸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왜 아직까지도 계속 강한 워딩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이제 이 중국은 언론 예. 통제를 하는 나라고 예. 또 서방 미디어들도 취재가 잘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 이제 미국은 모든 것이 오픈된 사회입니다. 예. 투명하다 보니까 다 미국만 힘들어한다. 예. 뭐 미국 근로자들, 미국의 뭐 물가고 그리고 뭐하고 이런 것만 하지만은 예. 중국에서는 중국 관련돼서는 중국의 공산당 또 당과 정부가 통제하고 예. 또 내는 것만 소셜 미디어 또는 국영 언론에서 하는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뭐 미국은 점점 불리하고 중국은 끄떡도 없다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예. 그런 보도가 뭐 100개, 4개, 5개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 사실은 중국하고 예. EU 국가들이 예. 관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뭐 EU는 여전히 중국 시장의 매력이랄까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중국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 이 과잉 생산을 하는 예. 중국의 미국 EU는 더 이상 팔 게 사실 없습니다. 그죠? 예. 사실 그래서 말로만 좋은 말잔치를 하는 거예요. 예. EU하고도. 예. 그죠? 그리고 베트남, 캄보디아, 뭐 태국, 또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도 지금 현재 미국으로부터 고율의 베트남 같은 경우는 46%인가요? 캄보디아는 49% 이런 게 그런 상호 관세를 부과받은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 뭐 공산당 총석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시진핑하고 만났을 때 아주 조심스럽게 그 외교적인 거니까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는 합니다만 미국을 의식해서 아주 신중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야 뭐 트럼프가 핀치에 몰려서 조금 있으면 항복하겠네. 뭐 그런 관측은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게 미국이 그 트럼프도 얘기했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잃어버리고서 그렇게 할 만한 잃어버린다기보다 포기하고서 중국하고만 하겠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중국에 팔 게 없어요. 대부분이다가 오히려 다 자기네들 다 공격받고 있죠. 그래서
그건 너무 저희가 일이 일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보편관세 10%는 그건 없애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요번에는요. 구분한 거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상관세 25%는 지난번 1기 때는 우리하고는 FTA 체결을 했고, 네. 그 멕시코와 캐나다는 USMCA 했고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정부가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 비해서. 근데 이제 요번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면제 받고 싶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봐서는 이렇게 막 싸우다가 중국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10% 보편관세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자유무역으로 영어로 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이 뭐 재정 적자라든가 또 미국 안에서 잘 아시는 대로 소득세, 법인세를 낮춰주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세수가 많이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10% 기본 관세는 말씀대로 유지를 하고 그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워낙 지금까지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3% 전 세계 최저이기 때문에 그거는 높일 것 같고요. 그런 뭐 이 상호 관세는 국가별로 진짜 얼마나 그 미국을 위해서 또 미국과 협조를 하느냐, 파트너가 진정한 되느냐에 따라서 선별할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진짜 0%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어떤 데는 뭐 그래도 한 20%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 영국 같은 데는 보편 10%에 상관세 10%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이제 영되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에서 결국은 각각 개별 국가들을 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느냐. 예를 들어서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아마 트럼프가 가장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 관련될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두 나라에 대해서는 필탄일, 마약 이런 거고 또 불법 이민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거에서 거기에서 뭐 가공무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라벨만 붙여가지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베트남과 캄보디아 이런 데서도 그런 거를 어떤 조건을 해가지고 협력을 한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낮춰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그런 이 루프홀 비어있는 빈틈을 다 없애겠다. 특히 이번에 한 이 소액 면세제도, 그 디미니머스 그거를 완전히 막은 것도 저는 대단한 그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엄청난 효과가 있을지는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난 본 것 같아요. 그 사건자 204천. 저는 사실은 그 중국에 대해서 145% 그것도 뭐 놀랄 만한 얘기지만 그 사실은 뭡니까 800달러 미만 그런 거를 관세를 매긴다는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데 지금 5월 초부터 그리고 6월 1일부터 관세 더 올리잖아요. 두 단계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실직이 되고 또 수입이 대폭 줄게 되면은 아무리 첨단 전략 산업 뭐 이 AI라든가 양대 컴퓨터라든가 또 뭐 최첨단 무기, 뭐 전략 무기 이런 거 아무리 해봤자 밑바닥에 그무르지 바닥이야.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날로그식 공격 같지만은 이것이 1년 이상 뭐 몇 년 간다. 중국이 진짜 소규모 5인 내지 12년만 이런 데가 엄청 많은데 거의 문 닫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공산당 정권 자체가 특히 시진핑 정부는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하지 않는데 물론 이건 보도 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조금씩 나오는 걸 보면 진짜 엄청난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미국 같은 거나 미국 같은 곳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나 이렇게 고가 가치의 첨단 제품을 많이 우리는 이제 만들고 팔고 하지만 중국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수입하는 것은 사실은 저가 제품이라 그리고 필수적으로 쓰는 이런 이런 게 훨씬 더 많으니까. 근데 그건 굉장히 저가 제품인데 거기 관세 매기고 아예 통제한다고 하면 거의 뭐 피가 안 돌 겁니다. 진짜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그런 걸 막대한 무역 적자, 흑자, 미국으로부터만 3천억 달러고 다른 나라까지 거의 매년 1급 달러 무역 흑자인데 전략 군사 무기, 또 뭐 우주 개발 이런 거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정시 부양에도 많은 돈을 넣고 그러는데 이것이 대폭 줄어든다. 그리고 밑바닥에 있는 이 풀뿌리 중소기업들, 소기업들이 그 RTC에 납품하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문 닫는다. 더 이상 전략 무기 이런 거, 그 국가 전략 산업 투자할 돈이 반도체 산업 이런 거 대폭 줄어들 겁니다. 사실 트럼프의 저는 똑똑함, 그 현명함, 그 지혜로움이 저는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관세만 그냥 뻥 쳐서 145% 요만 했으면은 사실은 그 루프홀들, 빈 구멍들이 요즘에 많이 있으면은 아무 효과 없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트럼프가
4년의 공백 기간 동안 그리고 취임을 앞두고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지. 그런 거를 다 틀어먹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이 어떤 그 생산에 대한 미래의 기술 성장력 또는 생산력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미국은 선진국이고, 중국은 뒤에서 따라오는 그런 국가인데,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경제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막 이렇게 뭐 공예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에 좀 주고, 네. 그러면서 고부가치 산업이나 첨단 산업 쪽으로 미국이 여태까지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위정자들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AI를 필두로 하는 첨단 산업을 중국이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이런 관세 부분보다는 규제하고 그들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해왔고요. 근데 그게 저희 생각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관세 얘기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은 국경제에 대한 제재가 훨씬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유화학, 뭐 철강도 그렇고 석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언론에 자꾸 나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진짜 싸움은 그게 아니고 그럼요. AI를 필두로 하는 첨단 신성장 사업, 신기술에서 결론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네. 그런데 이제 뭐 그 부분도 전폭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네, 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 실제 이것이 이제 바이든 때도 예. 뭐 핀셋으로 규제도 하고 많이 이런 걸 했습니다만 네. 그런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AI라든가 반도체 예. 이런 거를 첨단 산업에서 아무리 전략적 통제를 하고 예. 뭐 여러 가지를 했음에도 예.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 무역 흑자가 천문학적으로 네. 또 이걸 세우니까 이거를 규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심지어 엔비디아도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 미국 안에서부터 네. 그 중국을 거래해서 네. 하는 데가 예. 우리 규제 그런 걸 네. 막지 말아달라 이렇게 네. 하잖아요. 애플, 예. 예. 엔비디아도, 그렇죠. 테슬라. 예. 뭐 이러다 보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법으로 보는 것이 첫 번째가 이 관세인 거고 또 두 번째가 중국 경제 자체의 네. 본질적인 네. 체력, 예. 기초 체력을 예. 약화시켜야 된다. 예.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아까 말한 예. RTC 같은 직접 뭐 예. 중국 기업들을 그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예. 미국으로 오는 거라도 예. 봉쇄를 하겠다. 예. 저는 여기에서 트럼프의 똑똑함, 예. 저는 의외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예. 한국 언론이나 예. 한국의 전문가들이 주목하지 않는데 이거 두고 보십시오. 예. 진짜 이게 100일만 가면은 예. 중국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거는 예. 반드시 기사가 터져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들리네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를 막 했는데 규제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중국은 더 강해진다 이런 그렇죠. 보도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아니 어마어마한 미국자를 내고 네. 기초적으로 돈도 계속 벌고 있고 그렇죠. 그 기반이 되어 있으니까 규제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돈을 퍼부으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국가 예를 반도체만 하더라도 10년 동안 129조 원. 예. 뭐, 그 엄청난 천문학적 돈이잖아요. 우리나라 예. 기껏해봤자 뭐, 예. 10조도 예, 못하는데. 맞습니다. 그죠? 뭐, 이거 공식적인 거고 또 더 예.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 비해서, 어쨌든 간에 많은 돈이 계속 유동성, 그것도 순수한 네트 프로핏이 예. 이렇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1조 예. 달러가 장난입니까? 예. 우리나라 연간 GDP 절반 예. 이상인데, 예. 그렇게 생기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런 구도를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예. 저는 저는 전폭적으로 했으나 뭐 제가 중국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뭐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이 강해질수록 예. 그 가장 큰 피해,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한국이 많이 거든요. 맞습니다. 제일 많이 보는 게 한국입니다. 예. 지금 잘 아시는 대로 디스플레이, 예. 또 2차 전지, 예. 조선 이런 데서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1, 2 하던 게 다 뺏긴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나머지도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분야도 다 간단하다는 거잖아요. 전기차는 아예 완전히 그냥 쫓아왔죠. 예. 그래서 예. 이런 흐름이 제가 뭐 중국을 개별적으로 싫어해서보다 중국이 예. 지배하는 예. 그 경제를 지배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경우 한국은 하층국가가 된다. 예. 또 하층국가뿐만 아니라 그럼 중국이 한국하고 가까우니까 야 제일 가까운 나라고 뭐 예. 야 특별히 가까운데 한국은 좀 다르지 않겠냐. 뭐 같은 한자도 쓰고 옛날에 우리 몇천 년 동안 친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이 그만한 아량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자기들
그 몇백만 명 나오는 대학생들 그것도 지금 취업 못해가지고 통계도 발표하지 않고 맞습니다. 자기들 먹고 살기 바쁘고 첫 번째 챙기거나 홍콩이나 마카오 이런 데 챙기고 차라리 다음에 대만을 그렇게 하면 하지 한국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잠깐 여기까지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지금 보편관세는 그냥 갈 것 같고,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 국가들, 거기다 좀 우호적이거나 동맹 국가들하고는 먼저 협의를 봐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힘을 또 바탕으로 해서 중국과는 본격적인 싸움은 지금까지는 TPP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싸움으로 간다고 본다면,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그런 과정으로 간다면은 시장의 전반적인 글로벌리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것이지 중국하고 싸우는 걸 걱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장이.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다소 안정화될 수 있는 것은 요 시기가 지나가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궁금해하는 거 하나는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얻을 것들도 분명히 지금 이제 우리가 쭉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저도 공부하고 경험적으로 보면은 글로벌리 경제가 둔화되거나 침체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다시 새로 이렇게 회복되고 살아나는 계기가 됐던 게 그 전쟁 이후에 있었던 재건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먼 국가이고 그래서 그냥 뉴스만 맨날 들었지만 저 이스라엘에는 뭐 아주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이스라엘에 있고 중동 지역에도 좀 있었고 그리고 뭐 가장 큰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있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되자마자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종전에 대한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서 결국은 글로벌리 경기를 살려내는 회복하려는 어떤 모멘텀을 재건 사업에서 만들지 않을까요? 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뭐 그렇죠. 일단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전되는 게 그죠. 근데 그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있어 했는데 막 그리고 뭐 되는 것처럼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안 되는 건 저기 푸틴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아무래도 뭐 푸틴이 자기 몸값을 또 높이려 하겠죠. 그죠. 최대한 높이고 자기로 푸틴으로서는 이제 최근에 국제 유가가 대폭 내려가는 게 좀 그게 부담이지. 나머지는 자기가 중국으로부터도 계속 우리와 같이 있자. 시진핑으로부터 그런 계속 러브콜 세게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트럼프도 이러니까 자기는 최소한 그 국민들 러시아 국민들 보기에도 뭐 우크라이나에서 뭐 동부전선이라든가 이런 거 최대한 많이 아니면 실제로 최대한 많이 회복하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 난토 절대 못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하지 않는 상태라면은 받아들여야만 트럼프하고 하려 하겠죠. 뭐 지금 현재 뭐 국제 유가 내려가고 다른 거 규제 몇 개 하는 거 이외에 현재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또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관세 전쟁하고 좀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은 언론에서 트럼프가 위기다, 오히려 더 핀치에 몰렸다 이렇게 하니까 일단 푸틴은 급할 게 없는 겁니다. 뭐 트럼프가 이렇게 약간 수렁에 빠져 있는데 내가 뭐 굳이 도와주는 그만한 뭐 우정과 애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만약 관세 전쟁에서 이 불확실성 이게 안개가 끼이고 트럼프가 진짜 승리하고 있네. 이렇게 한 승기를 잡는다면은 푸틴이 결국은 이걸 나도 결국은 트럼프 대단하구나 다시 인정하면서 그쪽으로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은 더 친트럼프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저는 지금은 이 워낙 전 세계가 물론 러시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상호관세 안 매겼습니다. 뭐 그 점은 뭐 푸틴도 나름 고맙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관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제 저쪽 관세 전쟁하고 뭐 이런 거 있고 해서 그리고 뭐 이란도 요즘에 또 그쪽에 정신 또 해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에 약간 관망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트럼프가 여기서 레버리지를 더 가져야 중국이 약간 핀치에 몰리고 그렇게 됐을 때 푸틴도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좀 약화되고 중국도 미국이 양보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자기 나름의 판단이 국가 지도자로서 명분이 생기는 거고요.
특히 국민들에게서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일본의 이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상은 하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는 이제 진짜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 오히려 그 이후에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하는데 품목별로 이제 견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수혜를 잇는 산업이나 섹터, 기업들이 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많이 공부하시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실 때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쪽은 좀 괜찮을까요?